자, 안녕하세요. 예, 가져가세요. 예.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되죠? 제 이름 모르고 온 사람은 없죠? 혹시? 그쵸? 그래서 여기 다음이나 있죠? 네이버나 여기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그 다음 카페가 하나 뜨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직렬도 있는데 사실은 거의 뭐 법원지 카페죠.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예전에는 제가 그냥 바로 정회원 되게 해놨거든요. 어릴 때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근데 막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광고를 하는 거야. 대출 광고 막 이런 거. 그래 제가 승인으로 다 바꿔놨거든. 그래 내가 올려놓으면 제가 다 승인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등록해서 여기 하면 이 자료가 많아요. 여기 엄청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다 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 필요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보면은 공개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 카페 들어가면 다음 팟으로 올려져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고 훨씬 젊은 사람이 나올 거야. 그게 2009년인가 찍은 거거든. 그게. 한 10년 전에 찍은 거.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봐요.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나 얘네 10년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10년 전에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일단 저기 안고 가져가세요. 이거. 그래서 보면 그게 그때는 민소법 이제 사법시험 강의할 때 사시 강의를 제가 좀 오래 했는데 그 사법시험 강의할 때 그때 그 물론 지금보다 강의는 훨씬 좀 못하겠지 옛날이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지금 머리가 다 굳어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좀 날아다닐 때거든 막 내가. 근데 그 뭐 민소법 이론에 대해서 막 이를 얘기를 해줄 거야. 그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대신에 다음 주에 민소 하잖아요, 맞죠? 그 듣고 나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또 못 들어. 또 기본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등록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그다음 지금 그 제가 여기 이 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법감단계 기존 팀이 있죠. 기존에 선생팀이 있는데 그 말고 제가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수강생들이 많을 거잖아요, 맞죠? 제 인강 수강생이 꽤 많아요. 인강 제 수강생 몇 명 같아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대충? 법원직 지원하는 게 몇 명이죠? 6,700명인가 그렇거든. 접수 인원이 그 내 수강생 한 3,000명 된다. 그 반은 내 강의 들어. 내가 보장해 줄게. 그 시험장 가보세요. 가보면은 뭐 현란한 광고 필요 없다. 가보면 안다. 근데 인강생들은 대가 많은데 그래서 그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강을 해요. 제가.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모집이 늦었어. 왜냐하면 우리 초시생들을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잡아야 되잖아, 맞죠? 맞잖아요. 사업인데다.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2월 달 말에 시험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모집을 2월 말부터 해야 돼요, 원래. 그래서 뭐 지금 다른 학원 뭐 등록한 분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만들어 갖고 모집이 늦었거든. 사실은 모집이 늦긴 했는데 그래도 뭐 실강을 뭐 시작을 해야지 팀이. 그렇죠. 그래서 제 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민법 민소는 여기고 근데 이제 형법은 이제 이인규 쌤이라고. 이인규 쌤은 제가 옛날에 강의를 대학에서 들었어요. 제가 수강생이었어요. 형법 박사시고 들어보면 여기 노량진에 누구하고도 경쟁이 안 돼요. 그냥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사투리만 주의하면 저도 지금 사투리 쓰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저번에 좀 상처받은 게 있어.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무슨 뭐 DC 인사이든가 그런 데 있어요. 그 애들 그 무기명이잖아. 난 맨날 쓰레기라 그러는데 이거 뭐 보면은 뭐 애들 막 이상한 거 막 올려놓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막 내 강의를 보는데 딱 10분 듣고 끊었대. 이유가 사투리 때문에. 들어보면 괜찮은데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안 고쳐지는 거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형법은 이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소법은 예, 이분이에요, 이분. 그렇죠.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분도 옛날에 이게 다 사실 일타들이거든 옛날에. 예전에 사오시면 지금 사실 다 없어졌죠. 그렇죠. 근데 강의를 다 잘해요.
나 일부러 강의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영입 내가 가가지고 어제 봤어요. 영입.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은 이제 이분인데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잘하시고 고대 법대 석사거든. 헌법으로 하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에 여기는 정통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이 법 강사들이 다 이거 다 법대야 다 여기 고대고 요 저희 학교 그렇고 저는 좀 정통을 추구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진짜로 그렇죠. 누구 나한테 욕하더라도 뭐 대학 강의하냐고. 대학 강의하면 내가 여기 버티고 있었을까 내가 진짜로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아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맞죠? 뭐 수강생 많다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있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들어보면 저는 법 기술도 중요한데 법이란 게 뭔가, 법 공부 뭔가 그거 가르치는 게 저의 책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학원 강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자료 보시면 일단 여기 빨간 책이 있죠? 이 법령집 있잖아, 맞죠? 이게 한번 펴봐요. 그냥 펴보세요. 그 처음에 원이 민법 및 부속법령집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거기 민법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해가지고 쫙 있잖아, 맞죠? 이게 민사특별법들이거든, 민법이 특별법. 선생님,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좋지. 사실은 다 알아야 돼. 민법이 민법 하나가 아니야. 그 밑에 있는 게 다 광의의 민법이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 그러거든, 나중에 학문적으로는. 근데 선생님 이거를 다 봐가지고 자, 민법 문제 몇 개죠? 25개입니다, 맞죠? 영어 몇 개입니까? 25개죠. 가성비가 없어요. 너무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제가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맞죠? 다 25개잖아요, 맞죠?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할 바에서 내가 같으면 국사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국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다음 우리 국사는 일반적인 보면 좀 쉬워요. 법원직 국사는 맞출 수 있다니까 더 다른 데보다. 차라리 국어 공부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했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널뛰기 과목이라 그러잖아. 교양들은 또 이게 국어 작년에 90점 받으면 이번에 90점이란 보장이 없어요. 이게 들어가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고전시가가 우리는 많이 나왔는데 고전시가 거의 안 나왔거든. 이번에 다 현대 작문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시험 문법 거의 없는데 이번에 문법 문제 막 나오고 이러니까 국어에서 당한 사람 많아야 되게 이번에. 작년 90점인데 60몇 점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가성비는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법은 점수가 뭐 어떻게 돼요? 좀 확보가 돼요. 어느 정도는. 물론 민법을 요즘 내는 추세로 봤을 때는 확보 안 되지 전혀. 예, 확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라는 게 몇 점일까요? 아무리 망해도 한 70점 되는 유지해요. 아무리 망해도.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보기 합격자 평균 내봤을 때 민법이 70점 몇 점 안 넘을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그 통계를 안 봤는데 합격자 평균 자체가 민법이 이번에 민법이 쉽지가 않았다니까 시험장에서. 그 다음 아까 내가 넘겨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인강생들은 프린트 가보면 그 민법 해설 문제를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 길이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푸는 게. 근데 이게 25문제인데 어쨌든 길이가 장난 아니니까 다른 것도 풀어야 되잖아. 같은 시간에 못 해야 돼요. 민소도 해야 되고 100분 안에.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형법, 형소법도 풀어야 돼요. 이 교시에. 그렇죠. 이러면 이게 우리 말린다 그러는데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으면 내가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5분 안에 형법 다 풀 수는 없거든 절대. 읽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다 보면 말리면 어떻게 돼요? 점수 이상이 나오는 거 이제. 그래서 저는 상담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형법 뭐 몇 점 받았어, 형소법 몇 점 받았어, 쉬운데 내가 왜 그러냐면 100점 받아야 될 과목인데 그러지만 사실 그 쉽지 않거든. 민법과 같이 풀면 쉽지가 않아 이게 시험장에서. 근데 다 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민법 어느 정도 공부를 뭐 해야 돼요? 해줘야 되는 결론이잖아 이게.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은 거고.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민법이 1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이게. 완성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생내적 법조인들이 있다. 생내적으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가는 길에 한 2,000명 중에 한 명씩은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내가 사시 공부할 때, 사시 내 강의할 때 그때 내가 처음에 2004년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1.5차 반 내가 2차 강의를 했거든. 2차 강의를 했는데 그 15명 강의에 처음 강사 15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야.
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클래스에서 최연소가 나왔어. 사부심 최연소 합격자라니까 내 수강생이었단 말이야. 있어요. 성대부터 4학년이었다니까. 만 21세. 그런 애들 있어요. 내가 가르쳐 봤다니까요. 내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 보니까 오씨 하나를 가르치면 진짜 열을 알더라니까요. 근데 드물어요. 다 저같이 평범해. 서로 다 평범하다니까 법은. 그러니까 1년 만에 할 수 있는 과목이 좀 아니야 이게. 해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하면 되는데 아까 여러분이 생대제 법전일 수 있거든.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잘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작년 인문반에 있던 학생인데 이번에 1년 진짜 했거든. 작년에 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이번에 88점 받았어요. 민법. 최상위 클래스야. 근데 그냥 잘하더라고 내가 강의를 해봐도. 확실히 1년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는데 자기 공부를 해보고 이게 맞으면 투자를 해야 돼요. 민법. 어차피 시간 싸움이야. 맞죠? 8과목이나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막 안 맞고 막 이건 떨어질 것 같다 이것만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한 60점, 70점 되게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90점 되게 하려면 힘드니까, 되게. 강사도 쳐보라 그러면 이번 시험 내가 보기엔 한 개 틀려. 강사들도 내가 보기에는. 강사들 왜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이거 뭐 다 아는 것 같지? 안 그래, 절대로. 토익하고 비슷해. 토익 강사들 맨날 뭐 990점 이러잖아, 자기들. 들어가가지고 다 맞췄다고. 진짜 그럴까,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엔 한 개씩 틀리겠지, 보면은. 토익은 LC 한두 개 틀려도 만점 주잖아요. RC랑 다르잖아. 토익 안 쳐봤어요? 뭐야 이거 전부 다.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쉬운 과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할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인문이잖아요, 맞죠? 그다음 이제 우리 동강 듣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아예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민법이 아예 그냥 법의 제로라고 생각하고 내가 강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혹시 동강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알 것 같아 그러면 이 건너뛰어도 돼요. 건너뛰고 그냥 1순환부터 따라오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근데 지금 나는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기초가 과연 뭔지부터 지금 해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적 구성에 대해서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민법이 일단 있죠. 법령지 보면. 그 다음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민소법도 있거든. 저기. 민소가 어디 붙어 있지? 저기. 그 222페이지네. 222페이지 있잖아. 맞죠? 그 바로 앞에 보면 또 구성이 로마자 2로 해가지고 민사소송법이 구성법령에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민소법도 밑에 보니까 규칙도 있고 집행법도 있고 조정법도 있고 소액사건 심판법도 있고 국가활동 뭐 이게 나와 있잖아. 맞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이것도 광의의 민사소송법이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진짜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아마 책 안 사겠지 아무도. 양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럼 보통 강사들 책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여기서 필요한 거 있죠. 부속법령에서 필요한 조문들만 자기 책에다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부속법령에서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이게 몇 조에 있는 건지.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법 26조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 26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자기가 원래는. 근데 귀찮으니까 안 쳐다보잖아. 그냥 책만 본단 말이야, 그냥. 법을 안 쳐다봐요, 보통. 이게 막 법전 뒤집고 뭐 안 그러거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법 공부할 때는. 이 손때는 법령집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강사들의 교재든 아니면 교과서든지 간에 다 뭐 풀이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조문 풀이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합격 수기 중에 이런 거 있거든. 내가 조문으로 정리했다 뭐 이런 게 있거든. 그 진짜 조문만 봤을까? 해가지고 안 그렇지. 그 조문 보고 학설 판례가 떠오르는 거야. 우리 수준이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왜 어떻게 내가 조문 보는 거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조문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원래는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민소법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민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있죠. 저 한자로 적을게요. 이 민법이잖아, 맞죠? 이 정도는 뭐 이 백성민자잖아, 이게. 시민할 때 그러잖아요, 맞죠? 법, 그렇죠? 삼수변, 그렇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민법이 이게 민이 이 시민이라는 뜻이거든. 뜻이. 여러분 시민입니까? 내가 물어보거든요, 일선을 할 때. 시민이에요, 시민 아니에요? 시민이잖아요. 여러분 노예 아니잖아요. 옛날 로마법 들어봤죠, 로마. 그렇죠? 로마에서는 다 시민이 아니잖아요. 영화 보면은 스파르타쿠스 보면은 막 검투사들 나중에 1등하면 뭐 줘요? 시민권 주잖아요. 너 이제부터 사람이다 이 말이야. 법 적용 받거든 이제.
근데 우리는 다 시민이니까 민법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 받는 건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을.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민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이거 민법 공부할 때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다 하고 있거든. 마트에 가서 물건 사죠. 563조 한번 펴봐요, 민법에. 펴보라니까. 1조부터 쭉 있잖아, 맞죠? 563조요. 찾아보세요. 한 장 넘겨봐. 아니, 제일 처음에. 한 장만 넘겨봐. 그럼 1조부터 쭉 나와 있잖아, 맞죠? 563조 펴보라니까. 찾을 수 있잖아. 숫자인데. 제목이 뭐예요? 매매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매매하신 거잖아요. 이거 매매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그 마트 사장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적혀 있네. 563조에. 근데 죄송한데 563조가 뭔지 알아요? 찾아보래서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맞죠? 원래 알아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는 조문이거든. 외워야 되는, 원래는. 근데 그거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 누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몇 조에 있고 그 조문을 해석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강사가 다 떠먹여 줄 수는 없어, 절대로. 근데 요즘 좀 그게 수능에 다 떠먹여 주는가 보네, 요새. 수능 강사들은. 보니까. 근데 법은 떠먹여 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내가. 노력은 지가 해야 돼, 일단은. 외우는 거는. 제가 두 문자 따가지고 이거 외우라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조문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왜? 매매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 예를 들어서. 돈 빌려봤잖아요. 돈 안 빌려봤어요. 친구한테도 돈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 빌릴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건 뭐라 그래요? 그 소비대차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몇 조에 있어요? 그 598조에 있어요, 찾아보면. 598조 제목이 뭐예요? 소비대차죠? 맞죠? 금전은 소비물이거든요. 쓰면 없어지는. 그렇죠? 이 시계죠? 이 소비물에 비소비물이에요. 이 비소비물이라 그래요. 이게 누구한테 줘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물에 대해서 대차,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 일반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대출이라고 그러죠. 대출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역적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는 뭐라 불러요?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문해 보시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요. 다 합니다. 실제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오히려 좀 접근하기는 쉬워요. 접근하기는. 근데 여러분 영어 하시잖아요, 영어. 영어 하시잖아요, 영어 다. 영어 십몇 년을 했을 거예요, 다. 필수잖아요, 계속 올라왔을 때마다. 영어 처음에 쉬워요, 중학교 1학년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솔직하게.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영어예요. 최고 수준 도달하려면 이건 돌아버리는 게 영어잖아요, 맞죠? 이게 민법도 비슷해요. 접근은 쉬워요, 이게. 공부하기가. 근데 하면 할수록 있죠. 저 지금 민법 몇 년 봤어요? 근데 23년 봤거든, 나. 그래도 나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나도. 막 보면은 뭐 어려운 거 너무 많아. 실제로 막. 나도 모르겠던 게 많다니까. 내가 가르치는데도. 저희 교수님도 예전에 30년 민법 강의하셨거든요. 제 학교에. 근데 저한테, 아씨, 하나도 모르겠다고 자기도. 무슨 말이냐.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끊어줘야 돼. 공부할 때. 수험이잖아. 법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그렇죠? 물론 법학하지만 수험 법학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끊어주는 역할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해야죠. 이 정도면 보면 된다고. 이제. 더 깊게 보지 말자. 더 깊게 보려면 나 맨날 그렇게 쉬는 시간에 안 돼, 따라오라고. 내가 더 깊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다 안 따라오거든, 대부분 다.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거기서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돼야 돼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원에 왔으니 합격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합격 안 하면 그냥 일반인일 뿐이에요, 그냥.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하기 쉬운데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구성이 있을 거잖아. 이게 민법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내가 편집을 좀 해가지고 1조부터 이렇게 쭉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원래는 법에 보면 이렇게 몇 조부터 몇 조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 또 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 법대 나온 분들은 1학년 1학기 때 뭐예요? 민법 총칙 이렇게 배우거든요. 1학년 2학기 때 물권법 이렇게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뭐 채권 총칙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채권 강칙 뭐 강론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냥 쭉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는 게 이게 이 민법 총칙 이게. 그렇죠?
민법 총칙 이거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있죠? 혹시 아세요? 1조 한번 배워, 1조. 1조부터 있죠? 왜? 펴봐. 184조까지 있다. 한번 봐요, 그냥. 184조까지 쭉 보라니까. 좀 보라니까. 그걸 민법 총칙이라 그래. 맞죠? 그 내용은요. 다 외우면 좋지. 그 내용은 다 외우면 좋지. 강의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렇죠? 자, 그 다음. 말 그대로 이건 총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칙이 있겠지. 총칙이 있으면 각칙이 있지 않겠어요? 맞죠? 그 강론이 보면 물권법이니, 그 다음 채권법이니, 친족 상속법, 요즘은 패밀리로 해가지고 가족법이라 그래요. 줄여가지고. 가족법. 이런 것들이 뭐예요? 총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으로 구성을 할 때 총칙을 항상 앞에 두고 각칙을 뒤에 두는 이런 법적인 시스템을 어려운 말로 판택된 체계라 그래요. 로마예요. 로마. 판택된 체계라 그래요. 판택된 체계. 총칙을 앞에 두고 각칙을 뒤로 두는 시스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판택된 체계. 옛날에 사법시험 기출문제야. 20몇 회 때. 이런 법 체계를 뭐라 그러는가? 다 삑 판택된 체계야. 그때. 근데 오지선다 했으니까 사법시험에 3번인가가 답이었어. 그게. 인스티튜션의 체계도 있거든. 로마법다는 저기 어디예요? 저 프랑스 같이 인, 물, 소속 이렇게 쭉 드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뭐예요? 대학원 강의하는 거예요, 이제. 법대 대학원 가면 이제 이런 거 체계를 배우고 뭐 어떻게 구성해 볼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어쨌든 총칙이 있으면 뭐예요? 각칙을 두는데 이건 판택된 체계라 그래요. 상식이야. 알아둬. 그렇죠? 상식이라 그랬어 내가. 자, 근데 문제는 그럼 각칙이 아까 뭐예요,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물권법 좀 이따 하겠지만 물건에 관한 권리에 관한 법이겠죠? 쉽게 얘기하는 맞죠? 그럼 이거는 몇 조부터 있겠어요? 185조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372조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조문에 보면은. 그다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뭐 매매를 하니 소비 대차를 하니 그랬죠? 그걸 채권법이라고 그래요, 채권법. 나중에 그 채권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이 채권법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채권법. 채권법은 당연히 373조부터 있겠죠, 맞죠? 그게 이제 766조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 소멸시효까지 딱 있거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보통 보면 강의할 때 좋아하는데 문제 나오면 짜증나는 거, 그렇죠? 그 친족 상속법. 우리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잖아, 맞죠? 뭐 다 이게 친족 상속법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 합해서 뭐라 그런다 그래서 요즘 가족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게 친족법이 있고 이게 상속법이 있었죠. 요즘은 합해서 뭐 가족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친족법은 조문에 어떻게 했어요? 767조부터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그게 이제 996조까지 있는데, 친족법은. 이게 근데 일단 삭제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조문에 보면은. 맞죠? 친족법도 개정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뭐, 친족회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어졌거든, 지금. 이게. 자, 그 다음 상속법은 우리 상속받으면 좋은 거죠? 상속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어요. 빚도 상속받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거 배우는 게 이제 997조거든. 상속 개시부터 이제 1118조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조부터 몇 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1118조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출제를 그러면 1118조까지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양을 줄여야 된다고. 그럼 양을 어떻게 줄일까요? 어떻게 줄이면 되겠습니까, 양, 이거. 시험을 공부할 때 시험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뭘부터 먼저 보죠? 기출문제를 봐요. 기출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제 기출문제집이 당연히 있겠죠. 그 기출문제집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그럼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볼 때는. 맞죠?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할래요? 아니면 매년 나오는 거 열심히 할래요? 매년 나오는 거 하겠죠. 그럼 매년 나오는 것도 있겠지. 여기서 조문 중에서. 그게 내가 보면 한 200개 되거든.
매년 나오는 게 한 200개는데 조문이. 그럼 그거는 확실하게 뭐 알고 있어야 돼. 숙지하고 있어야 돼, 자기가. 맞죠? 근데 뭐 10년 동안 한 번 나왔고 뭐 20년에 한 번 나왔어. 그럼 뭐 안 버려도 되잖아, 사실은 그런 거는. 그걸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 바보 아니야, 그거?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거는 책 보면서 이제 조절해 주겠지.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뭐 이까지 봐야 되는데 떨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민법은 오히려. 처음에 접근하기 쉽다 그러잖아요. 접근하기는. 근데 너무 깊어지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깊어지면. 자, 그다음 부칙이 또 있거든요, 민법은. 부칙이 뭐예요? 법령에 첨부를 한다는 거예요, 첨부. 그래서 뭐 경과 규정, 이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부칙이 1118조 다음에 또 있어요. 그 1조부터 몇 조까지 있냐면 28조까지 있거든. 1118조 다음에 1조부터 28조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칙. 있죠? 그러니까 부칙도 시험에 나오는가? 나올 수 있어요. 부칙 나오는 게 법원행시 나와요. 법원행시. 법원행시 부칙도 나와요. 부칙도. 부칙의 답이 일단 25조 이런 거 나와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로 설명하면.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그 부칙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부칙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죠. 이 조문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어디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법원행정처죠. 여기서 주관하는 시험 아닙니까? 혹시 법원행정처에서 있죠? 내부인들 말고 외부인을 상대로 하는 시험이 뭐 있죠? 아세요? 법원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을 뽑기 위한 시험. 혹시 자격증 시험 중에 뭐 있죠? 법무사 있어요. 법무사. 법무사가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혹시 법무사 민법 몇 문제죠 아세요? 40문제거든요. 시험 범위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 다음 우리는 사지선다죠. 그거 오지선다. 오지선다. 그럼 법무사 시험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실제로. 법무사인데 이거 합격하면 대출도 많은데 법무사 괜찮지 원래는. 근데 우리는 합격하시면 나중에 법무사 옛날에 줬죠. 옛날에 그냥 줬어요. 2000년 이전에 법원직 합격한 사람들은 10년 이상 근무하면 그냥 법무사야. 자동 부여. 근데 나중에 헌법 공부해보면 그게 위헌 났거든.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헌재에서 위헌 때리는 바람에 지금 시험 치셔야 돼요. 1차는 면제입니다. 법원 직원은. 2차. 근데 죄송한데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지금. 문제 어려워서. 실제로. 이게. 그렇게 면제를 많이 시켜줬는데도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 제일 끝에 보면 정원 외 합격이 있다. 명단 중에 한 3명, 4명씩 그 법원 직원들이다. 2000년 이후에 합격한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냥 자동 부여고. 재수 없죠? 좀 일찍 태어날 걸.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수준이 제일 높은 시험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준이 제일 높아, 지금. 법원 행시다. 사법시험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수준이 제일 높지, 뭐. 법원 행시가. 그래서, 이것도 오지 선다고요. 그 다음에 40문제고, 시험 범위 전부 다요. 시험 범위 전부 다라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외부인 뽑는 시험. 무리 시험이에요, 이제. 법원직 9급 서기보 시험이에요, 서기보 시험. 이게 사지선다죠. 몇 문제밖에 안 돼요? 25문제밖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출제자입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출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 출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기 냈던 거 여기 내고요. 여기 냈던 거 여기 내고요. 여기 냈던 거 여기 내고 여기 냈던 거 여기 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문제를 새로 만들어요. 막 문제 하나 만들기 어렵거든, 생각보다. 막 신경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출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따로 그렇게 받느냐? 안 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는. 법원 공무원 교육원이라고 있어요, 합격하시면. 거기 가면 7주 동안 교육을 받거든? 그 교수님들이 낸단 말이야. 그 들어가면 5급들을 강사라 그래, 강사. 4급을 교수라 그래, 직함이. 그 법원 공무원들이에요. 법원 공무원들이 법원 공무원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1차 이 과목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럼 여기 냈던 거 여기 내고 여기 내고 나중에 그럼 기출문제집이랑 풀어보면 이거 나왔던데 여기 나왔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요즘 우리 추세가 거의 여기하고 비슷해요, 시험 수준이.
예전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옛날 기출문제 풀어보면 법원행심 진짜 법원행심 문제 다 왔고 법원식 시험은 진짜 법원식 시험 문제 다 왔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길이도 길어지고 막 어렵다 이번에 막 그랬잖아요. 그 법행 수준이에요. 딱 다른 그거밖에 없어요. 25문제고 사지선다밖에 없어. 문제 길이가 비슷해.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법원행심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럼 뭐 풀어볼 것 같아요? 서기 풀어보죠. 자기들도 예상하죠. 어떻게 풀어볼까?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시험까지 보면 좋은데 제 기출문제집 보면 법무사 시험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왜?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법무사 시험까지 하니까.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내가 그러잖아요. 끊어야 된다고.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가 유사성이 더 많아요. 이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법무사 시험도 제가 일부러 풀어서 줍니다. 어떤 거? 최신 문제들은. 왜? 거기서 최신 판례 처음 나온 것도 있거든. 법무사 시험에. 그럼 그거 어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그럼 강사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할지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도록이면 저는 위에 거 하면 좀 제 수강생들마다 법원행시 수강생 좀 많아요. 제 진짜 많아요. 인강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말려요. 합격 확률이 되게 적어요. 1년에 10명 뽑거든요. 사무직 8명, 등기직 2명 뭐 이래 뽑아요. 거의 뭐 확률이 없어요, 이게. 진짜 확률이 별로 없다니까요. 몇천 명 쳐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합격에도 또 2차를 또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가 드셨으면 난 법원행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왜? 그것보다 5금이 낫죠, 솔직히. 한번 그냥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확률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시다. 나 20대다. 그럼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이라고 있거든. 법원 사무관 승진. 이게 법원 사무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7년, 18년 후면은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17년 6개월인가. 그러면 내가 25살에 예를 들어 합격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17년 다음 몇 살이에요? 42이죠? 이 시험 잘못하면 42까지 합격 못할 수 있거든. 아니, 장소가 많아요. 법원행시는. 진짜로.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차라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거지. 어차피 같은 사무관이잖아.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관 승진은 1년에 몇 명 뽑아요? 아세요? 여기 10명 뽑는다고 그랬잖아. 아까. 몇 명 뽑을 것 같아요? 7, 80명 뽑습니다. 대부분의 사무관들은 여기 출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죄송한데 법원 들어가 보면요. 없어요.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명이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벨 수준을 이 정도 해야지 요즘 서기모 문제 풀 수 있다. 옛날하고 완전 다르다. 공부하는 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민법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인문이니까 그렇죠? 인문이니까 인문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갑인데 여러분이 을인데 마트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물건을 샀다고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매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까 조문이 어디 있었어요? 563조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갑을 매도인 조문표 보면 을을 뭐 매수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조문 한 표 보면 이 매도인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조문에 보니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조문에 보면 맞죠? 재산권을 이전하려는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매매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재산권을 파는 거예요? 재산권이에요. 채권도 매매가 돼요? 됩니다. 재산권이니까. 물건 아니야. 조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물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채권 이런 권리도 알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전공이 지금 저작권 이쪽인데 지금 대학원 다니고 어제 대학원 회식해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네. 제가 지금 여기 학교 여기 중대 다니고 있거든 지금. 대학원생이라고 나. 저도 학생인데 학생시 보여줄까? 진짜 내 대학원생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저녁에 또 강의 가서 들으러 가야 돼요.
요즘 새로 느꼈어요. 아, 강의 듣는 게 고역이구나, 이게. 강의를 하다가 내가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내가 진짜. 나 저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대학 교수들 뭐 강의 하잖아요, 맞죠? 저는 내가 강사잖아. 난 프로 강사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죽겠더라고, 나도. 요즘 다시 이야기 시작해서, 아, 지금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근데 그 다니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저작권 이렇게 배우는데, 이 저작권도 매매가 가능해요. 권리니까요. 물건이 아니에요, 절대. 자, 그 다음, 의뢰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채권이 뭡니까? 채권인데 지금 하는 게 매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갑이나 을은 의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죠. 그렇죠? 의무를 이행한다는 걸 일본 애들이 어려운 말로 급부라 그래, 급부. 급부라 그래요. 그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법을 해석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야. 급부, 이게 채권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급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를 이행한다고. 그럼 이렇게 의무를 부여했죠. 맞죠? 그러면 이건 규율하는 게 채권법이에요, 채무법이에요? 채권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혹시 독일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요? 슐트레어트라 그래가지고 채무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채무법이 맞아요? 채권법이 맞아요? 원래는 채무법이 맞아요. 의무 있으면 권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항상. 반대로 물어볼게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을 수 있거든.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의무 있으면 권리는 있게 마련이야. 항상.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채무법이 맞아.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그렇죠? 권리 있는데 의무 없는 거 혹시 공부하신 분들 여기 뭐 있죠? 예? 취소, 그건 뭐라 그래요? 그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형성권은 권리만 있고 의무 없잖아. 취소 의무자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는데 찾아보면은.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채무법이 맞는데 왜 채권법이라고 할까요? 그 동양은 권리 본위주의예요. 동양은 권리를 신성시합니다. 근데 서양은 의무를 신성시해요. 그래, 거기는 의무가 중요한데 우리 동양 사상은 뭐야? 권리죠. 일본 애들이 독일법을 해석할 때 채권법을 해석한 거예요. 채무법이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본 애들 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사실 일본법 배운다는 거 알죠? 강제로 이식시켜 놓은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얘들이 와가지고.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많이 독자적으로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뭐 일본 애들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이렇게 다 얻어받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해가지고. 판례 보면 되게 어렵죠? 판례 나중에 읽어보면 그 판례 있어요. 막 그렇다고 볼 것이 아닌 건 아닌 바 뭐 이상한 말 막 적어놨단 말이야. 이중부정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다 일본식 조어들이거든. 일본 애들은 그런 이중부정을 많이 써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원래. 그건 판결이 어렵지. 일본어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채권이라 그러고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급부. 의무를 이행해야 그렇죠? 그럼 채권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채무계약이야, 채무계약. 그렇죠? 그럼 했죠?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마트에 갔다 그랬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원래는 마트 가가지고 을이 갑한테 이렇게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이 청약이죠. 내가 팔겠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 승낙이잖아, 맞죠? 그렇잖아, 맞죠? 그래서 527조 한번 보세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27조 이하가 청약과 승낙이 쭉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 조문에 보면은. 그러면 청약이 있죠? 의사표시가 이렇게 갔어요.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가 이렇게 반대로 갔어요. 두 개가 합쳐졌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계약이라 그래요. 청약했잖아, 맞죠? 승낙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렵게 얘기하면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하나의 법률 행위를 이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럼 매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매매, 계약.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이따 할 건데 이 청약과 승낙 이걸 어려운 말로 법률 사실이라고 하거든. 이 법률 사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법률 요건을 만들어. 그 법률 요건이 계약이 돼, 계약. 그러면 요건이 있으면 또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어디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563조 있잖아요. 서로 무슨 의무가 있다고, 맞죠? 아까 563조 읽어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체법이 뭐예요? 실체법 뭡니까? 소송법은 뭐죠? 절차법이잖아요. 그럼 실체법 뭔데? 실체에 관한 법이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심층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3차 면접 시험 문제인데. 맞잖아요. 실체법이 뭡니까? 그럼 실체에 관한 법인데. 아니, 뭐야, 그런 거. 그렇죠?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에요.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맞죠? 실체법, 민법 실체법이죠. 다 민법 실체법이라고 생각하시잖아, 맞죠? 형법도 실체법이거든.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위법하지. 책임이 있지. 그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게 되겠어요, 맞죠? 그럼 효과가 뭐예요? 거기에는 형벌이에요, 형벌. 맞죠? 사람을 살인한 자. 살인, 그 살인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 거기 보면은. 그렇죠? 거기 요건과 효과가 뭐예요? 형벌이죠. 우리 요건은 563조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요건. 충족하면 뭐가 생기죠, 우리는 효과가? 권리 의무가 생겨요, 민법은. 권리 의무가 생기잖아요. 요건 뭐예요? 효과잖아요, 보세요. 그 실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민법은 잘하는데 형법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난 내가 이해할 수 없지. 원래는 다 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 다음 민법을 왜 알아야 돼요? 형법 공부할 때. 재산법 이해하려면, 배임, 횡령 이런 거 하려면 이거 민법 알아야 돼요. 나중에 구분하려면.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제대로 모르면 못해. 그러니까 우리 민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형법 같은 거 교수들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가끔씩 이런 게 이 사람 민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많다니까 그러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청약과 승낙 이런 것들은 원래는 민청에서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 이 규율은 또 어디서 하고 있죠? 조문에서. 527조는 뭐죠? 저기서 보니까. 채권법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 매매계약도 채권법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시간적으로 물건을 먼저 해요, 채권을 먼저 해요. 근데 물건 지금 건들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부터 하고 있죠, 지금? 채권법부터 하고 있어요. 항상 인간은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채권계약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물건계약부터 하는 사람은 없죠. 뭐지? 갑자기 바로 물건계약을 해요. 채권계약이라는 걸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신 이제 의무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행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마트에서 어떤 무슨 물건 같은 거 샀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동산이라 그러거든, 동산. 그렇죠? 근데 부동산 살 수도 있잖아. 갑이 어떤 부동산에 있을 때 을이 너무 사고 싶어 청약할 수 있는 거잖아. 갑이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물건은 조문이 어디 있어요? 이건 또 98조에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그 물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맞죠? 그걸 어려운 말로 관리 가능성설이 입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역임이 뭐라 되어 있어요? 그건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렇죠? 세무사 시험 문제인데 냉기는 물건이다, OX. 찬 공기, 냉기, 물건입니다.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형법 배워보면 이런 예를 들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이죠? 에어컨 막 틀잖아요, 맞죠? 누가 옆에다가 저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 강의실에 냉기가 오게 했어. 그럼 절도죄야. 절도잖아. 물건을 훔치는 게 절도인데. 냉기도 물건이라며. 방금. 맞죠? 그렇죠? 대신에 형법은 견해 대립이 있어요. 왜냐하면 98조가 없어. 입법이 안 돼 있어. 형법에서는 유체성설이 있고 관리 가능성설이 있거든. 유체성설이 뭐냐 하면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냉기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물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통설 판례는 뭐로 볼 것 같아요? 형법에서는. 그건 조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관리 가능성설이야. 그 사람들 근거로 드는 건 민법 몇 조 줄까? 98조를 든단 말이야. 공부해보면은. 그럼 냉기는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민법은 연관되잖아요, 보세요. 지금 재산죄는. 물건이 뭔지 모르는데 그거 가르치면 뭐예요, 그거? 그럼 이제 두 문제 따야지, 이제. 맞잖아요, 막 이상한 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공부할 때. 자, 그럼 다시. 우리는 98조 이렇게 입법돼 있는 거예요. 입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건 뭐 이설이 있을 수 없는 거지. 관리 가능한 건 뭐야? 물건이야, 민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법이 짜증나잖아요.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법이 왜 이렇게 입법돼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뭘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로 가야죠. 법조인들이 국회에 엄청 많죠. 변호사들이 다 국회의원들, 변호사들 많잖아요. 왜 많을까요? 법 공부하다 보면 최종 목적지가 국회예요.
왜냐하면 해석하다 보면 짜증나거든. 법만 바꾸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까? 차라리 나 같으면 법을 바꿔버리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야? 다 국회로 가는 거예요. 왜? 법 해석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 나중에 국회 가시면 됩니다. 짜증나면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98조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99조 가보시면 뭐 있어요? 1항. 그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의 정의예요. 읽어보면. 99조. 맞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동산은 뭐예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뭐예요? 동산이잖아요. 맞죠? 이런 정의가 어디 있어? 무슨 뭐 이외에는 뭐 이거 근데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3차 면접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 및 정착물요. 동산은 뭐죠? 그 이외의 물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법과사회로 갑시다. 법과사회. 고등학교 법과사회. 부동산이 뭐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동산이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정의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정의가 오히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조문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토지이 뭐예요? 정착물. 동산은 뭐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겠지? 이게 뭐예요? 물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방금 아까 마트에서 샀어요. 그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부동산 거래하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부동산을 예를 하나 들어볼까? 부동산이면 갑 입장에서 상식이지. 갑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돼 있겠지. 그렇겠죠? 등기는 아시잖아요. 등기. 그렇죠? 그다음 동산이면 어떤 물건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점유를 하고 있겠지. 이 제 건데 동산 아니에요. 이거. 토지 및 정착물은 아니잖아.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잖아요, 맞죠? 혹시 동산 점유하면 이거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어디 적혀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내 거라는 거 이거. 200조 펴봐 200조. 그렇죠. 그렇죠. 이 제 거죠. 제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거 맞잖아요. 추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소유권자 아니라는 건 누가 여러분이 그 추정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이 깨셔야 돼요. 저는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자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맞죠? 200조 적용 없는 게 뭘까요? 부동산이요. 200조 옆에 적어놔. 부동산에 적용이 없어. 시험 문제다. 우리 법원지 200조 그거.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거. 저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이거 지금 이 건물 뭐 하고 있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거 부동산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건물 적용시켜 보세요. 적용돼요? 200조가 부동산에 적용되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가가지고 다 점유하고 있어야지 가가지고. 맞죠? 등기가 우선돼요. 조문에는 그런 게 없지만 등기를 우선합니다. 판례는. 200조는 어디만 적용된다고요? 동산이요. 부동산에 적용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 맞죠? 안 되면 우리나라 난리 날 거예요. 그러죠? 서로 점유하려고 맞죠?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등기부를 까봐야 돼요. 그럼 이 빌딩의 등기부, 건물 등기부 보면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적혀 있을 거잖아. 그럼 갑 건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동산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부터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게 물건이에요, 이제. 이제도 물건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면 갑이 소유권자였다가 이제 매매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권 이전하면 누구한테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소유권이 뭐 이전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학문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봐요. 을이 갑이 갖고 있는 이 소유권 있죠? 이 소유권에 대해서 또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갑도 을한테 재산권 이전 의무에 하나의 확보책으로서 갑은 소유권을 또 이전하겠다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승낙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잖아, 맞죠? 이걸 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앞에 건 뭐죠? 채권 계약이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물권 계약. 근데 계약이란 말은 보통 채권법에서 사용하거든요. 물권에서는 계약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합의란 말을 써요. 그래서 물권적 합의. 물권적 계약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용어를 별로 안 쓴단 말이야. 일본 애들이 해석을 할 때. 물권적 뭐? 합의라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책에 보면 물권적 합의라 돼 있어요. 이런 물권적 합의를 하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에요. 부동산이죠?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86조 펴보세요. 물권 변동 어떻게 일어나요?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186조잖아요. 조문해 보면.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상식이잖아. 돈 좀 뭐해? 등기 해줘야 돼, 등기를. 그럼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전 등기 하는 거지? 등기 안 해봤죠? 해보셨어요, 혹시? 부동산 거래 해봤습니까? 부동산 거래 해봤어요? 해보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기 다른 교수님도 그러는데, 대학교에. 자기도 처음에 20대 때는 법을 봤는데 잘 모르겠더래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분은 행정고시 합격했거든, 예전에. 공역 계시다 뭐 그랬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많이 가더래. 이유가 뭐죠? 부동산 거래도 해보고, 동산 거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혹시 법 강의할 때 제일 우스개 막 박수도 치면서 제일 이해 잘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공인중개사 강의요. 아, 짱입니다. 가르치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아, 진짜요. 아주 맛있게 제일 많이 하시니까요. 이분들은 이런데 뭐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했단 말이야. 보면은 다. 그렇죠? 근데 20대들은 별로 거래를 안 해봤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와닿지가 않는 거야. 등기부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제가 등기부 갖고 올 거예요. 등기부 해야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처음에. 무슨, 민법이 내가 왜 처음에 접근이 좋냐면 이게 공정에 떠 있는 과목이 아니야, 이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렇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전 등기 이렇게 했잖아, 맞죠? 등기할 때. 그럼 이때 등기할 때 갑과 을은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혼자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해요. 공동 신청. 그것도 어디 적혀 있겠어요? 그럼 부등법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가볼까요? 23장 가보세요. 저기 뒤에. 부동산 등기법은 108페이지에 있어요. 108페이지. 찾으셨어요? 부등법. 그렇죠? 그래서 22조 보면 신청주의고, 그 다음 23조를 보면 부동산 등기법이요. 법령집에 108페이지에. 찾았죠? 부등법. 줄여서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23조에서 등기 신청이 나와 있죠? 그 1항 읽어볼까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줄 거나요? 이게 공동신청주의예요. 공동신청주의. 그럼 선생님, 갑하고 을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가는 거예요? 등기소에.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 다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게 2, 3, 4항이야. 쫙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시험 문제야, 다. 다음 중에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거. 공동으로 신청 가능한 거. 물권법 문제라는, 기출 문제라니까 그러네. 그렇죠? 공동 신청주 예외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혹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거 하나 있을 건데.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죠? 뭐 슬픈 일이긴 한데 아빠가 부동산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부동산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죠. 상속받았는데 당연히 죽자마자 상속이 그냥 바로. 그렇죠? 대신 등기를 해야 되잖아, 등기. 그렇죠? 그게 단독 신청이에요.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하거든요. 그 밑에 조문 읽으면 상속 등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니까요. 예외로서. 자, 그래서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공동신청주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혹시 매매할 때 그러면 신청이 이렇게 귀찮잖아요, 서로. 바쁜데. 맞죠? 누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공동신청을 하죠? 실무에서. 그게 법무사잖아요. 부동산 거래해보면 법무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나중에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예요. 평생 공무원만 하려고 끝날래요? 65세 이후에도 또 자기를 준비해야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 법무사 강의할 때 제가 법무사 강사거든요, 원래. 3년 6개월 강의했어요. 요즘 여기 집중한다 강의 안 하는데 그때 나를 만날 수도 있어, 또. 그때 난 몇 살이야, 그러면? 아, 그럴 수는 없겠네, 맞죠? 그래가지고. 농담이고. 그때까지 강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어쨌든 간에 이 공동신청을 할 때 이제 법무사를 쓰거든요. 근데 법무사를 한 명 쓸까요? 두 명 쓸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 명 할래? 여기 A라는 법무사 선임하고 여기 B라는 법무사 선임할래? 아니면 A라는 법무사 한 명만 선임할래? 한 명이 실무거든. 두 명은 돈 들잖아요. 두 명 왜 선임해요? A라는 사람이 갑과 을을 다 대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민법 124조 가보세요. 민법 124조 가보시라니까. 그 읽어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어 있거든. 원래는. 그건 또 민법 총칙이잖아요,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A라는 법무사가 이렇게 있을 때 A는 누구도 대리하는 거예요? 갑도 대리하고 누구도 대리해요?
을도대리야죠. 이걸 쌍방대리라 그러거든. 그건 무효야 원래 조문에 보면. 금지돼 있어. 원래는 하면 안 돼. 근데 이거 허용하잖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무에서 다. 왜 될까요 이게? 본인의 승낙 줄 거 주고요. 124조에. 그 다음 채무의 이행 줄 거 주세요.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채무의 이행만 남은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맞죠? 본인 승낙이 있다든지 채무의 이행만 남은 경우에는 쌍방대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적혀 있잖아요. 맞죠? 예외잖아요. 맞죠? 이것도 기출문제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하고 지금 한 명 쓰자고 해서 두 명 쓰자고 했어요. 한 명 쓰자고 했죠? 갑과 을이 승낙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A 한 명 쓰는 걸 갑과 을이 알아요, 몰라요, 서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쌍방대리하는 거 허용했어요, 허용 안 한 거예요, 지금? 허용했잖아요, 자기들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 이건 채무의 이행만 남은 경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했죠, 예를 들어서. 대금을 줬잖아요, 을이 갑한테. 그럼 갑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전 등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지금? 채무 이행만 남았죠? 쌍방대리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채무의 이행만 남은 경우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민법 총칙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법무사 예를 든단 말이야. 법무사가 124조 예외란 말이야, 이게. 쌍방대리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실무에서. 두 명 안 써요. 법무사 한 명 쓰지. 부동산 거래해보세요. 그렇죠? 비싸잖아요. 두 명 쓰면. 돈을 두 명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맞죠? 그 다음 보통 보면 이 법무사 누구하고 친한 사람일까요? 판사요? 에이, 공인중개사요. 매매 거래할 때 부동산 같은 건 누구를 통해서요? 공인중개사. 복덕방 가잖아요, 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가가지고 복권 들려가지고 요즘 저건 뭐 매물 없냐고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법무사도 소개시켜줘, 자기가. 실무예요. 그냥. 끼고 해요. 서로 끼고 한다 그래요. 끼고. 손잡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는 법무사가 B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럼 B 쓰겠다 그러면 안 좋아하지. 중개사에서. 자기는 법무사 저 사무실 저 동업하고 있을 건데, 분명히.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무사한테 몇십만 원 주잖아. 그 중에서 떼가지고 또 누구한테 주겠어요? 공인중개사 주겠지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동업하고 있을 건데, 보나마나. 그게 실무라니까 그러네, 가보면은. 이런 거래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할 때 얘기하면 아줌마 아저씨들 까르르 웃으면 좋아한다니까요. 바로 안다니까요, 자기들. 아, 그거구나. 124조.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요, 뭐 갑자기 막, 뭐야, 저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매, 이 민법 같은 것도 좀 상상을 해주셔야 돼. 내가 거래를 한다고. 근데 이거는 부동산 같은 거는 어쨌든 거래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옆에도 보니까 해보는데 더 상상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송법이요. 소송 안 해봤거든요. 진짜 소송 해본 사람 드물거든. 근데 그건 내 소송 안 해봤는데 민소법 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 더 상상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민소도 원래는 뭐 해봐야 되겠다. 돈도 안 갚아보고 소송하면 당해보고 법원 가가지고 뭐 해보고 그럼 잘하죠. 우스갯소리로 그 판사 검사들보다 형벌 받아서 징역 해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내 몇 년 받을지. TV 나오잖아요. 보면 너 몇 년 맞잖아요. 보면 다. 그게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렇다고 범죄 저지르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다시 여기 와 보면 그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까 몇 조예요? 이제 186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86조 하나 하려고 지금 부동산 등기법 갖다가 지금 124조 갖다가 지금 법무사가 뭐 하는지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왜 답답하게 생각하냐면 이런 걸 모르고서 민소법을 한대. 이 가장 기본인데 내 민소 강사자 원래. 그 얼마나 답답해서 내 민법 강의하겠어요, 내가. 차라리 내가 해버리겠다 그냥. 다 가르쳐 줘야 되겠네 그냥.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지. 그 단순히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 기억도 안 남아 나중에 하나도. 그래 나중에 또 우스갯소리만 기억 안 나면 안 되는 거야 또. 공인중개사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지. 조문이 기억나야 돼, 조문이.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게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럼 몇 조죠? 그럼 188조예요. 188조란 말이야. 민법에. 맞죠? 동사네요. 맞죠? 그 1항이 뭐죠? 그 현실의 인도라 그래요. 점유를 그냥 이전시키는 현실의 인도.
그 다음 188조 2항, 뭐 간이인도, 189조 점유개정, 190조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이 네 가지가 있거든. 총 동사는 양도하는 방식이 총 네 가지가 있어. 나중에 자꾸 배울 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보통 다 이해하는 게 현실의 인도, 시계죠. 현실의 인도하는 거죠, 동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건 등기고 이건 뭐예요? 인도죠. 이 등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인도죠. 인도는 같은 말 뭐예요? 점유 이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공시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어려운 말로. 이 공자가 이거야. 퍼블릭이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누구나. 볼 시자.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 그러면 이 부동산이죠. 소유권자 누군지 어떻게 봐야 돼요? 등기부표 보면 되죠. 동사님 아까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소유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통. 맞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공시방법이라고 그래요, 말로. 공시주의, 공시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186조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우리 지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자, 해설을 한 가보면 그 민법 문제 해설 가보세요. 민법 문제 해설. 거기 보면 한 장 넘겨보면 그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해설에 보면 해설에 1번, 2번, 3번에 제일 끝에 보면 판례 번호가 있거든. 있어요? 판례 번호 있어요? 판례 제일 끝에 보면 판례 번호 있죠. 맞죠? 그 판례 번호 보면 뭐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판 전합해가지고 뭐 2010년 3월 18일, 2007일 다 77781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다에 동그라미 하고 이 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민사 3심이라는 얘기예요. 민사의 3심. 민사 사건에서. 저 지금 민사하고 있는 거, 형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가는 뭐가 될까요? 1심이에요, 1심. 나는 뭐가 돼요? 2심. 다는 뭐예요? 3심이에요. 그럼 판례 번호만 보면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맞죠? 야, 아까 2007다가 무슨 말이에요? 2007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거 순서가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지금 77781 번호로 접수가 된 거네, 이제. 그렇잖아요, 맞죠? 접수 번호. 맞죠? 그럼 언제 선고됐어요, 지금? 2010년이네, 맞죠? 3년 걸렸네, 그렇죠? 접수되고 나서 3년 후에 판결한 거잖아요, 지금. 맞죠? 보통 이렇게 돼요. 판례 번호 보고 지금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형법은 어떻게 돼요? 고노도예요. 고노도. 형법 판례들은 다 도예요, 도. 뭐뭐도. 뭐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판례 번호 중에 있죠. 다가 아니고 민상이라고 붙는 게 있어요. 민상. 지금 여기는 없는데 무슨 민상 이렇게 붙는 게 있거든.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고 민상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혹시 우리 현행 민법 시행일 아세요? 시행일? 지금 우리 민법 공부하고 있는 게 민법. 시행일이 60년 1월 1일이에요. 60년 1월 1일. 그 시행일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60년 1월 1일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언제 해방됐어요? 45년 8월 15일 해방됐잖아. 맞죠? 그건 다 아시잖아. 그 공지의 사실이야. 나중에 민소 배워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럼 45년 그럼 이때 지금 법적 공백이 있죠. 한 15년 동안. 맞죠? 이때 법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왜 법원이 없어? 그럼 무정부 상태인데 법원이 없으면? 여러분 공무원 하시려는 게 뭐예요? 안정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은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나라 망할 일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 왜 불안해요? 수강생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정규직 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법원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럼 이때 법을 적용하는 게 법원이잖아. 그럼 무슨 법 적용해야 돼? 민법은 이때 만들어졌는데. 일본 민법이지. 45년 전에 있었던 일본 민법.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하면서 강제로 이식한 법률. 일본 법률. 그 일본 법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때 일본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고유 방식에 있는 것들은 관습법은 살아남았거든. 그게 조선 민사령이라고 그래요.
조선 민사령이 뭐냐 하면 일본 민법을 다 적용하지 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건 좀 뜯어 고치자. 그게 조선 민사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선 민사령 일본 민법을 적용한 판례를 뭐라 그래요? 그게 민상이에요, 민상. 이때 나왔던 판례들이에요. 이때 나왔던 판례들. 15년 동안. 맞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물권법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 상식인데 저기서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언제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자가 을이 됩니까? 186조. 이전 등기했을 때죠.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안 그랬거든. 일본 민법 시대는 이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요 등기 없죠? 근데 뭐는 있어요, 지금? 물권적 합의는 있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자가 을이에요. 일본 민법 시대는 그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등기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 맞죠? 근데 예전에는요, 등기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은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물권적 합의까지만 있으면 누구예요? 그냥 바로 을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있어도. 근데 문제는 갑이 배신을 때릴 수 있잖아. 이렇게까지 해놓고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 수 있잖아. 이중매매.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병한테 팔고 있죠. 똑같이 물권적 합의를 하고 이전 등기를 병으로 해줬어. 병. 이렇게. 그럼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권자일까? 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을이 소유권을 제3자 병한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일본 민법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대항요건주의라고 그래요. 대항요건주의. 대항을 할 때 필요한 거. 갑과 을 사이에서는 필요 없고. 근데 186조는 읽어봤을 때 성립요건주예요? 대항요건주예요? 성립요건주예요. 대항요건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됐죠? 그래서 지금은 등기를 해야지만 갑과 을 사이에서도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때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요? 이때 법의식이 일제시대가 30몇 년을 계속 했었잖아요. 통치를. 그럼 그때 살던 사람들은 법의식이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 거래라는 걸 했을 때 등기 안 받아도 누가 소유권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을이라고 생각했던 법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법의식이 전혀. 그걸 계속 이식해 왔는데 근데 이때 뭐로 바뀌었어요? 이때 대항요건주에서 성립요건주의로 대전환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게 민법이. 그러면 그때 사람들 법의식을 바로 바꿔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예기한을 6년을 둬요. 또. 그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저하고. 예. 부칙에서 있어 그게. 그죠? 그런 식으로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이제 공시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지금 계약 승낙, 계약이 아니라 청약 승낙 아까 이건 527조였잖아요. 맞죠? 이 채권법이었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계약을 이룬다는 건 또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거거든. 좀 이따 보면. 그랬다가 다시 갑자기 563조 매매 계약을 했죠. 채권법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갑자기 아까 124조 막 얘기하면서 그건 또 민법 총칙이었잖아요. 아까. 쌍방대리 금지되어 있는데 이건 허용된다고. 맞죠?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는 또 지금 186조, 180조 이런 것도 또 물권법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더 심해지면 좀 이따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18세면 또 민법 총칙이거든. 그렇게 배우게 돼요. 나중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문이 있죠.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기적으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찾아보래서 찾아보는 거지 혼자서 이거 조문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조문을 봤을 때, 이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 조문이 어디 있는지 위치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죠. 한 8, 90점 이상 받아요. 그게 안 되면 민법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무슨 뭐 하나서 A, 뭐 B, 이렇게 찍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전혀 처음에는. 이런 정도 하고 나서 그거 나중에 언제 할 거예요? 막 이거 문제 많이 풀고 그때는 9월 달에, 9, 10월 달에 이제 문제집 풀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된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어. 그럼 나중에 내가 뭐 몇 조 찾아보라면 빨리 찾아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할 때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바로바로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찾아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게 여기
잠깐 지워 이 친구 이거 해보면 오늘 해야 되는 게 프린트 가보시면 법률 행위와 소송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있어요? 요거 할 거고 요거 오늘 할 거예요. 하면서 민법 용어 정리집이라고 나와 있죠? 있죠? 민법 용어 정리집이라고 있지 않나요? 원래 이거 출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가족법까지 전부 다 용어 해설을 해놨어요. 모르시면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오늘 하고 또 내일 모레까지 있잖아, 맞죠? 제가 이거 쭉 용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꼭. 어느 정도. 근데 제가 강의해 보니까 이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면서 처음에 강의를 듣거든.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용어를 가르치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게. 그 시간 안에 민법 못 끝내, 절대로. 그러면 느려져. 맞죠? 근데 또 불만은 뭐냐? 앉아는 있는데 난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어, 계속. 그렇죠? 그럼 댓글 올라가는 거 이제. 어렵게 강의한다, 이제.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목표가 이거하고 민법은 이 용어, 중요한 부분들, 어떤 게 있는 것들인지, 조문 어디 붙어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 이 사례를 위주로 좀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의하면서. 됐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놔둬요.